오늘도 척하면 촉이 온다는 척이 옵니다. 이런 육감적인 남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전담해 오던 보안수사, 재수사. 이게요, 이제 요즘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경찰이 검찰에 넘겨요. 그러면은 검찰이 보안수사 이런 거를 경찰한테 요청을 하죠. 재수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검찰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할래 그냥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전담해 오던 보안수사와 재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도록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고소인하고 고발인하고가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게 다릅니다. 고소인은 자기가 경찰에다가 나 이러이러한 거 억울하니까 얘 혼내주세요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보기에 그게 아니야. 그러면 그냥 불기소, 이렇게 불송치 하거든요. 기소가 아니라 불송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소인이 하면 이거 잘못입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고소인은. 그렇잖아요. 내가 억울해서 했는데. 근데 고발인이 그런 식으로 고발을 처음 했는데 경찰이 역시 불송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후속해서 얘네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이 있었었는데 이것도 한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검경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서 수사 절차 내에서 국민 보호 공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사 준칙을 이런 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 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고 네. 경찰한테 그 보안수사나 이 재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는가에 대한 거는 문재인 정부 내에서 계속 추진해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요. 네. 그것을 이제 다시 돌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제 이해되고요. 말하자면은 지금 이 상태로 되면은 이제 검찰도 보안수사, 재수사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경찰이 안 하죠. 경찰이 송치만 하고 불송치 같은 것이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좀 걱정됐던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수사가 적체되어 있는 거,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걸 좀 묻고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준칙을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혼란의 상태에서 더 혼란의 상태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선 경찰관들의 이제 전반적인 인식이고, 네. 그러니까 그냥 놔버리는 거죠. 지금 상태는. 결과적으로는 경찰에 부여했던 일차적 수사 종결권 자체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냥 검사한테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다 돌아가는 거죠. 물론 일부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 가지고 검사랑 옥신각신 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 놔버리는 형태가 되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화 문제인데요. 네. 사실 이거는 기존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이런 데에서 이거를 진정서, 민원서 이런 거를 아예 접수를 안 해줘 갖고, 왜냐? 사건이 쌓이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안 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럼 다 접수해라 일단. 그럼 다 하면 되지 않냐? 네네. 근데 그게 능사인가?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 그 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수사기관의 사건의 분배라든가 해결 주체의 문제,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이거 쭉 설명드리는데 우리 시청자들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단계별 수사를 기간을 정한다. 어떤 사건은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돼. 어떤 사건은 1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돼.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건을 그 3개월 마무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다른 편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편법이요? 예를 들면은 사건을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쪼갠다든가 아니면은 일단 송치를 한다든가 그리고 나서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걸 그냥 일도양단식으로 탁탁탁 잘라버리면은 현장 경찰들이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 나는 실패라고 봐요. 그럼 실패죠. 실패해서 네. 완벽하게 검찰들의 반발력만 지금 더 높이, 그렇죠. 저항감만 더 높이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원래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고소장 들어가면 3개월 안에 하는 게 기본이에요. 원래 그렇죠. 원칙이.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 중에 어떤 거는 뭐 아주 이상한 사건도 아니야. 일반적인 횡령 배임 사건이에요. 대표가 회사 자금을 막 자기 맘대로 써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다른 대표가 그 대표 상대로 해서 너 돈 다 내놔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로도 돈 돌려달라고 하지만 형사로도 이거 당신 횡령 배임했으니까 이거 처벌받아라. 이제 이 두 건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 형사에서 이게 확정이 되어야지만 민사도 이게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사 거를 하면은 보통 옛날에는 빨리 끝났으니까 이거 하고 민사 건은 좀 천천히 가니까 절차가 좀 맞아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형사 건 끝내고 민사하고 이게 더 맞았어요. 증거로도 쓸 수가 있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3년이 넘었는데 3년 넘었는데 아직도 검찰에서 우리한테 이걸 해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만 2번, 3번만 보완수사를 요청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은 나는 하라는 대로 다 했고 난 이미 기소견으로 넘겼는데 검사가 하도 보완수사 하라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했다. 보완수사 하는 데만 2년 걸렸어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시 검사를 찾아갔지. 도대체 당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 이게 3년 됐으니까 자기가 이번엔 꼭 기소하겠다.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하냐 그랬더니 8월까지 하겠다.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더니 8월이 넘어서도 아직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사소송의 판사가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막 물어봐요. 내가 검사가 너무 늦게 돼서 안 된다고 말하면 나한테 도대체 이게 몇 년 사건인데 이러냐고. 그렇죠. 그러면 이 형사 고소 사건은 반영 안 하고 내가 그냥 해도 되냐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고서 검사한테 다시 전화했고 혹은 다시 직접 찾아가가지고 했더니 검사가 나 바빠서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이 검사는 뭐 하는 거야. 근데 그때가 또 하필이면 추석 기간이어가지고 내가 더 뭐라고는 못했는데 앞으로도 언제 될지를 몰라요. 그렇죠. 검사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좀만 복잡하면 자기네가 서류 정리를 못하는 건지 공소장을 못 쓰는 건지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아는 수많은 형사 고소 사건 하는 사람들 혹은 형사 피의자 사건 하는 사람들 다 나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검사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죠. 그러니까 검사인데 불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만 동동 구르고 그렇죠. 그러다 사람 죽어요 진짜. 그리고 검사는 자리 바꿔 딴 데로 가면 그만이고 새로운 검사가 또 모른다 그러고 또 기다리라 그러고.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진짜, 기한을 정해놔서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바로 그 말씀이 그건데 그러면은 이걸 누구한테 어떤 책임 주체로 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검경수사 그중에서 경찰로 갔는데 그걸 다시 또 이제 지금 돌리는 거죠. 그럼 또 똑같은 게 반복되는 네. 거죠. 아 진짜 빨리 좀 처리 좀 해주세요. 검사 왜 이렇게 요즘 검사들 일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일선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절로 차출돼 가서 그래요. 그 한 청이 다 그냥 그 한 사건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한 사건 한다고 그 난리를 치고 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거기 가 있어요. 이쪽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한테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종류의 사건을 하고 있는 다른 변호사들 다 지금 한탄하고 있어요. 검사님들도 스스로 지금 왜 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냐. 윗대가리한테 말을 못하고 자기들끼리 정말 맨날 저녁마다 짜증나고 이렇게 욕하고 다녀요. 알면서도 이러다 알면서도. 아우 속상해 죽겠어요. 아주 그냥. 자, 내가 속상한데 뭐다 그렇지만 자, 백수님 그러면 어쨌든 바뀐 수사 준칙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문제는 이제 왜 수사가 적체되어 있는가, 이게 제대로 해결되는가에 대한 네. 문제가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부분에서 정치가 됐고 왜 정치가 됐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제도만 바꾼다고 하면. 제가 우려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제대로 해결되겠느냐? 네. 또 어디서 막혀버릴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한다는 거죠. 비주리님께서 그럼 경찰은 뭐 바보입니까? 도대체 인원이 몇 명인데 자기 목소리도 못 내고 맨날 남이 떠먹여주기만 바랍니까? 법까지 만들어줬는데. 사실 난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봐요. 왜 경찰은 해줘도 떠먹여줘도 그걸 못 먹고 뱉어내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엉터리같이 되면 집단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 총경들 집단행동 한번 하려고 그랬더니 행안부에서 난리 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휘권이 막 위에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목소리를 크게 내라고요.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도대체가 경찰하고 검찰하고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가 영역을 달리해서 이 형사사건의 시스템을 좀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취지면 그에 맞게 그냥 대등하게 싸우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기존대로 그냥 상하관계 해가지고 지휘받고 뭐 하고 이거 하든지
국민들만 헷갈려 죽겠고 국민들만 힘들어 죽겠어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갖다 줘도 못 먹고 갖다 주면 갖다 치워버리고 뭡니까 지금 국민이 대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아 정말 짜증나 죽겠는데 어쨌든 이 개정수사 준칙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이고요. 1일 이후에 수사가 개시된 사건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결정 안 난 사건들, 수사 중인 사건들, 또 법원에 개정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게 좀 적용이 되는 걸로 좀 얘기가 됐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3개월 이내 어쨌든 수사 마무리하라고 되어 있고 보안 수사도 1개월 이내, 경찰의 보안 수사 재수사는 3개월 이내에 어쨌든 다시 한번 이걸 정비를 했으니까 이번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선거 사건의 경우 시효 만료 3개월 전에 사건 처리와 관련 협의를 해야 된다. 자, 이거 진짜 잘 됐는지 내가 꼭 보고요.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한번 올릴게요. 이거 정말 내가 보기엔 안 돼 또. 이거 좀 처음에는 몇 번 하겠지만 내가 보기엔 대부분 안 될 거로 봐요, 솔직히. 이건 안 했을 때 어떤 뭔가가 페널티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있어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준칙입니다, 준칙. 네, 그냥 그렇게 하라는 정도인 거지. 네. 안 지키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안 지켜도 그걸 괜찮다. 안 지킨 검사들이 불이익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만 하라는 거죠. 수사 준칙이라는 게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싫다는 거예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 사람들한테 있다고 말해놓고 현실은 거기 이렇게 써놔요. 아니, 안 할 수도 있다. 준칙에 그렇게 써 있어요, 진짜로.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정말 어이가 없죠. 자, 강한 힘에는 그만큼 강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다시 강화되는데 그럼 책임을 그렇게 많이 집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요즘의 화두입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검찰 간부 인사에서 군사 기밀 유출 사건에 연루됐던 검사가 부장 자리에 오른 걸로 확인이 됐고 3년 동안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 되지도 않고 슬금슬금 다 승진하고 있더라. 검사장 되고 막 이러더라. 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검사들도 이제 부적절한 처신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들이 승진을 한다는 게 문제죠. 그럼 그 징계가 왜 필요한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징계라는 것도 사실 그냥 뭐라고 하나 일하다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거라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술이 취해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얹겨서 네. 감봉 6개월.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승진을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장검사로 승진을 했다. 그런 부분인 거고 열려있는 아파트 공동건물을 차버렸어요. 그 징계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승진을 합니까? 네. 근데 이런 징계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승진했다. 이게 문제인 거고 지금 문제되는 그 검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자기 친구가 어떤 공군 중령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옮기고 싶었던 거예요. 전역하고 싶었죠. 김앤장으로? 예.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건 되겠냐라고 군사 기밀 문서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네, 검사 그걸 보고 야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고 판단해주고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의 국가 공무원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걸 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문제는 다시 승진을 했다. 그럼 그렇게 부적절한 처신했던 내용이 이 사람 승진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안 끼친 거죠. 그럼 뭐예요, 도대체 그게? 그냥 뭐 장난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사람은 지금 이번에 걸렸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정리가 됐겠지만 안 걸린 거 너무 안 많겠죠. 걸린 사람들은 네. 너무너무 많고 그렇겠죠. 결과적으로는 군에 있는 자료든 검찰에 있는 자료든 수많은 자료들이 전부 다 김앤장과 같은 데다가 다 넘겨주고 자기네끼리 문제 해결하고 이걸 다 쓱싹쓱싹 알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운 일 아닙니까? 끔찍한 일이죠. 일반 사 로펌에 국가 기밀을 그냥 갖다 줘. 그러면서 야. 조언을 해달래 게다가. 내가 좀 보고 좀. 이건 너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퇴직하고 전역할 때 니네가 나 받아줘야 돼. 이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버전이. 그리고 이거를 이런 사람들이 승진을 하면은 그걸 보는 다른 국가 공무원들은 뭐라고 여기겠습니까? 나도 빨리 제가 먼저 가져가기 전에 내 거가 더 좋은 거, 더 가치 있는 거 갖다 줘야지. 이럴 수밖에 없죠.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검사들은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그러면은 같이 페널티를 줘야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서로 공범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응? 자, 2018년 A검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입사 지원하려는 신모 공군 중령의 부탁으로 이력서를 검토했고 신중령은 이 A 검사에게 이력서와 함께 무인 정찰기 관련 기밀 문서인 국방 분야 사업 계획서도 건넸고, 야 이거 국방 보안 진짜 이거 제일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국가기밀. A 검사는 이력서와 함께 군사 기밀 문서도 검토해줬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중령이 나 니네 김앤장 갈 테니까 내가 큰 건 하나 가지고 갈게. 이거 나랑 같이 이거 보고 이 건 하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김앤장에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그 건 가지고 그러니까. 그 건 가지고 문제는 뭐냐면요. 김앤장이 한 일은 그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직접 소송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무인 정찰기 관련 기밀 문서랑 국방 분야 사업 계획서를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면 이러한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가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현안을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가 김앤장이 해결사처럼 관련 어떤 업체 이런 것들 다 파악할 수가 있죠. 이 사건과 관련돼서 이 일을 해보려고 준비하는 갑을병정이 있으면 갑을병정의 민원을 얘네가 사실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김앤장이 민원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니까 김앤장이 브로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그렇지. 말은. 이게 사실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엄청나게 비싼 돈 주고 할 수 있는, 비싼 돈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 자문한다라는 이름으로 로펌에서 자문한다는, 로펌이 송무가 있고 자문이 있거든요. 송무는 재판 가가지고 이제 막 싸우는 건데 이건 좀 후 단계 일이죠. 이미 자문 다 끝나고 잘 안 됐을 때. 자문은 그 아주 초창기 단계여가지고 처음부터 티도 안 나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근데 어쨌든 이 국방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A 조건이 필요하대. B 조건이 필요하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춰가지고 니네가 이번에 낙찰되게 해줄게. 이번에 입찰 들어가면 성공하게 해줄게. 이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거를 누가 지금 짜고서 서로 간에 하고 있어요? 검사랑 같이 하고 있네요. 이게 바로 검사가 갖다 주는 거잖아요. 이게 고양이에게 생선 맡겨가지고 자기네끼리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되는 건데 이게 있을 수 있냐고요. 이렇게 큰 범죄 저질렀는데 견책을 받았대요. 그 검사가. 견책 제일 낮은 거.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그냥 그러지 마세요. 이거 한마디 그렇죠. 들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정원 파견 갔고 그 다음에 검사를 복귀했고 부장검사 승진했다. 게다가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절에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맡아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들은 바로 그 검사더라. 아이고. 유명하신 분이네요. 유명한, 우리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누군지. 예. 말하기도 싫지만. 어쨌든 그런 거고요. 하여튼 많아요. 술에 취해 여자 건드린 사람,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 공동현관 부셔가지고 징계받아 놓고 다시 올라간 사람, 뭐 많죠. 자, 얘기도 해봅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집행 사형수들을 서울구치소로 모았다. 이것도 참, 내가 이거 보고 참 황당했는데. 왜 모은 겁니까? 서울구치소로.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유영철이 조금 약간 떨고 있다. 이게 뒤에 후속 보도가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유영철은 거기 없었거든요. 네. 이제 왜냐하면 이게 서울구치소만 사형 집행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네. 근데 후속 보도가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런 면에서는 약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본부 쪽에 약간의 면을 세워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도 또 교정본부로부터 뭔가 요청을 받은 겁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민원을 해결해 준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이런 셀이 그렇거든요. 우리 장관님께서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초창기 때 일할 때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언론하고의 이 관계성을 향상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는 데 어떠한 메커니즘이 들어가느냐를 배우더라고요. 내가 딱 옆에서 그렇죠. 보니까. 그러면서 점점 얘 좀 체면 세워주고 나는 그로부터 좋은 기사를 얻고 뭐 이제 이런 딜 같은 게 어느 정도 좀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뜬금없는 혹은 할 필요 없는 일이 갑자기 뭔가 진행되는 게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일은 어떤 누군가에겐 현안이었던 거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연결해주고 무마하고 정리해주는 일들을 되게 잘하시더라. 그랬었어요. 근데 정치인 아니신가요? 그럼? 그러니까 그게 정치인이거든. 그렇죠.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권리를 좀 적절히 사용해서 상대방의 정치적인 입지나 위상을 다져주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죠. 악어와 악어새처럼. 자, 그런데 어제 이번에 서울구치소로 미집행 사형수들을 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정당국에서
이걸 처리해야 될 건데 사실 그동안에 교정에서 특별히 뭐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뭔가 일을 한번 해봐라. 이슈를 만들어보고 중심에 서봐라. 이제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어서 임대기 전 대한육상연맹회장을 여기에 앉혔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리주기잖아, 자리주기. 아, 근데 임대기가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나는. 이재용의 오른팔입니다. 이재용 삼성의 부회장. 이재용? 예, 오른팔이십니다. 저기 제일교획 그 대표까지 하시고 네. 스포츠 경영을 전공하신 분인데 네. 그래서 저도 계속 이분을 계속 한 이틀 동안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그 제 친구가 제일교획에 있거든요. 근데 확실하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인데 그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육상연맹회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시키라고 내가 몇 번 말했죠. 절대 안 시키죠. 절대 안 시켜. 근데 이제 이해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다른 뭐 일단 뭐 포석이 있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 조은경 교수 같은 분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으신 분입니다. 조은경 교수, 동국대 교수 같은 경우는 이 분야에서 가장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되겠는데 문제는 그 14명 중에 구성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 종교인이거나 이 영역하고는 크게 관련 없는 분들이어 갖고 제가 걱정되는 거는 외부 전문가라고 하는 어떤 영역을 14분을 제가 다 리스팅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이 교정 정책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그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데 네, 정책도 만들어내야 되고. 근데 네. 그거를 이런 식으로 비전문가들을 이렇게 해서 한 이유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 갖고 저도 많이 물어보고 다녔는데 저도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간 게 너무 많은데 그것도 일종의 보온 인사를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죠. 예. 자, 전체 범죄자의 재복역률이 지금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재복역률은 늘고 있더라. 이거는 형사정책 혹은 교정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당히 건데요. 잘못됐죠. 네. 전체 범죄자 재복률이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근데 전체 범죄자라고 하는 건 뭐 생계 범죄도 있고 사소한 범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교도소에 갈 필요 없는 사람들도 많죠. 문제는 강도나 성폭행은 진짜 위험한 자들에 대한 재복용률은 낮춰야 됩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교도소 내에서의 여러 가지 교정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걸 그렇죠. 의미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무기수가 가석방이 돼요. 이게요, 웃긴 게 사형 선고를 받고서 한참 동안 형 집행 안 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갑자기 무기징역으로 내려가요. 그러다가 무기징역도 좀 지나잖아요. 그럼 또 갑자기 막 가석방 해줘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가석방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각 네. 교도소마다. 근데 가석방위원회의 위원을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대충 누군지는 아는데. 근데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교도소, 구치소가 54,000명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해서 과밀 수용이 된다고 하는데 전혀 능가하지 않고 들어갈 인원이 있는데 나올 인원이 없으면은 이게 과반입니다. 그래서 한 사동에 7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14명이 들어가면은 분명히 사고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암묵적 요청이 되죠. 얘 좀 빼라. 그러면 이제 무기수가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20년짜리들 10년짜리 내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과밀 수용을. 근데 문제는 걔네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한 달 만에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교도소 생활을 되게 잘합니다.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내가 어떻게 빠진지를 금방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잡범들은 교도소 생활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적응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게 이런 어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이 뭐 한동훈 장관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형량이 적어서 뭐 200년, 300년 이런 거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솔직히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곳은 교도소를 민영화로 운영을 하니까 그렇죠. 수감 인원들이 계속 늘 상주하고 있어야 되고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그게 다 돈이거든요.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민간 교도소를 운영할 때는 그 사람들이 10년 있다 나가는 구조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형이 세게 들어가게 되고 가석방 시키면 안 된다고 들어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좋다고 그러면서 우리 그거 따라하자 이제 이런 얘기 나와요. 나는 그래서 좀 제발 좀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솔직히 그렇게 말을 하는데 좀 말은 전혀 안 먹히죠. 근데 최근에 이
교정 당국에 있는 분들의 정신 건강이 이 범죄자들 때문에, 이 수용자들 때문에, 수감자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많고, 중간에 옷 벗는 사람도 많고, 다치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우울감은 뭐 당연히 기본이고, 이제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자, 뭐든지 정책을 하려면 제대로 좀 큰 틀에서 봐가지고 좀 차근차근히 생각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누가 좀 이게 인기래? 그럼 한마디 하면 딱 그거 한번 하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다 보니까 우왕좌왕,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교도소 시스템은 사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시스템이 거의 유지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일종의 사동 시스템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걸 바꾸는 과정에서 교도 간의 재교육이라든가 공간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는 과정이라든가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그겁니다. 그럼 재소자 한 명당 들어가야 될 비용과 공간에 대한 것을 확보해놨느냐? 그렇죠.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 문제는 근데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 교정 비용이 교화 비용이 안 나오는 거죠. 늘어나야 되는데 나올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 판단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람 하나 얼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새롭게 들어오는 교도관들이 이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군대적이지 않은 시스템에 익숙한 교도관들이 안에도 완전히 군대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즘 저 재소자 특히 유영철 같은 애들은 교도관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으니까 신임 보통 1년 차부터 7, 8년 차의 신임 교도관들이 상당히 못 버티고 나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지 되는 건데 이거는 귀찮으니까 처치하고 다른 것부터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 그렇죠, 성과 있는 것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도소에 수감되는 인은 한 명을 먹여 살리는데 3천만 원이 넘게 들어간대요. 그렇죠. 1년에. 우리 연봉이에요. 급식비, 그렇잖아요. 의료비, 인건비 다 들어가서. 아니 우리 연봉이잖아. 그렇지. 3천만 원이. 우리는 바깥에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3천만 원 벌어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들은 죄를 저질렀는데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3천만 원을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진짜 이게 황당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에? 그러면서 사람들을 과밀 수용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멋있으니까 그런 거 하자. 중형이니까 막 몇 배나씩 그 안에 넣어놓게 하자. 이런 말이나 하고 앉았어. 정말 팔자 좋게 아무 생각 없이. 가석방 종신형을 하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안에 처우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돼요. 교도소도 더 만들어야 되고요.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 게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범죄 억지력을 더 높인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객관적 근거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외국에서 하는 제도니까 우리가 뭔가 정권 바뀌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 정도 수준으로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말한다니까요. 아,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자, 좋습니다.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한번 짚어보는데요. 경기 수원구 화성 일대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학생들을 잇따라 폭행한 10대 남성이 구속이 됐습니다. 얘가 왜 했냐 물어보니까 부산 돌려치기 사건 남자 따라했다 이딴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도대체 이게? 예, 정확한 네이밍은 아마도 경기 남부 연세강간 모방범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16살짜리 애가 이 성범죄 전과가 있습니다. 전과입니다, 전과. 전과가 있어요? 예, 16세, 그러니까 17세짜리가 전과가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뭐냐, 보호 처분이 아닌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애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얘가 그 엘리베이터에서 아마도 이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기절시켜서 끌고 가려고 했은 것 같습니다. 세 건 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죠. 부산 돌려차기 걔랑 똑같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모방했을 가능성이 높고 큰일 날 뻔했죠. 왜냐면 이거 죽습니다. 이러다가 조금.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세 가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고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나이가 어린 게 중요한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애입니다. 아니 그리고 나는 요즘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얼마 전에 밤 12시에 택배가 왔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문 열으라고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벽돌 두고 있었죠. 근데 여자분이 12시에 무슨 택배가 오냐면서 안 열어줘서 다행히 끝났는데 그 사람이 벽돌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벽돌 들고 있다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인근에 있는 상가 가가지고 결국 이제 부수고 이런 행동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렇고 왜 그러는 겁니까 다들? 그러니까 계속 이런 형태의 성범죄 혹은 이제 침입 성범죄
혹은 폭력적 침입성 범죄의 사람들이 사실은 리스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네네. 문제는 있다는 걸 사회 내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과도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거기 가 있어야죠. 안 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요즘 그런데 범죄자들이 항상 하는 변명이 그거잖아요. 나 좀 심신미약이다. 그 지난번에 분당에서 흉기난동 걸렸던 최연종, 자기 정신 상태에 대해서 감정이 필요하다, 심신미약이다, 이거 좀 주장하고 있거든요, 변호사가.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초기 수사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실패했어요? 예. 당시에 분당서 형사과장이 망상 뭐라고 하길래 쟤네들 수사 안 했구나, 저는 딱 느낌이 왔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된 거예요. 안 되니까 뭐냐면은 이 변호인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디가 약점인지 아는 거죠. 아, 이게 얘네들이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정의감정을 신청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감정 신청하면 한 일주일 정도 거기 이제 들어가가지고 감정을 받아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감정도 보지만 범행 당시에 얘가 정말 심신미약이었을까 아니었을까를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봅니다. 질문도 하고 뭐 간이 검사도 시키고 뭐 별거 다 해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도 돌아가면서 이제 진단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 보면은 결론은 정상이었다. 그 당시에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심신미약에서 인정받으려면 이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이 행동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모르고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행동했다, 뭐 이제 이런 정도가 나와야지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는 건데, 내가 알기로 이런 그 공주에서 하는 이런 조사 같은 거는, 검사 같은 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다 인식이 있었다라고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번 받아보자 해가지고 시간도 요거는 끌면서 스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 경찰과 검찰의 스텝이 꼬였거든요. 네. 그걸 아주 역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려요. 경찰이랑 검찰의 판단이 틀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변호인은 그렇게 하겠죠. 경찰은 이게 두 가지가 틀린 게 변호사만 좋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최원종 아시다시피 최원종 집이 잘 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변호인은 2020년 조현성 성격 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 이 최원종이 최원종이 망상 증세 속에 범행한 것으로 미뤄 범행 당시 망상 장애나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된다라고 주장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판사가 오케이 한번 해봐라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그런 식으로 병원에 다녔던 혹은 치료받았던 경험이 있으면 또 이게 오케이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아마 그걸 노리는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면 이 최원종은 자기 형은 공부 잘해가지고 특목고인가 어딘가 좋은데 갔는데 자기는 못 갔다는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학교도 그만두고 막 난리 쳤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또 최원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자료가 많아서 그렇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양형에. 에이, 나빠요.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